보존 처리란 주로 매장 환경에서 발굴된 손상되어진 유물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물이 더 이상 부실이나 파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적인 보존까지 실시해 주어서 후대에 가능한 장기적인 보존이 이루어져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보존 처리실에서는 금속이나 도토기 유물 같은 무기물 보존 처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보존 처리 방법과 그런 약품들은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인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먼저 보존 처리할 유물의 특징을 기록하는 처리 전 상태 조사가 가장 먼저 수행되는데, 유물의 형태나 상태, 재원 등을 글로 기록해두고 처리 전 사진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유물의 구조나 부식 상태 등은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문화재를 처리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 분석은 그런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얻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형태, 용도, 재질을 말할 수 있겠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작 기법이나 산지 추정까지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석 장비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엑선 투과 촬영 장비와 엑선 형광 분석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엑선 촬영 장비는 그런 문화재가 두꺼운 경우에는 엑선을 많이 흡수해서 검게 나타나고, 무게가 큰 원소들인 그런 구리, 금이나 같은 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검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명암 차이를 통해서 형태나 내부 구조, 그리고 균열들, 그리고 세부적인 상감이나 문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엑선 형광 분석기의 경우에는 그 무기물의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문화재가 단일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는지, 합금으로 되어 있는지, 합금이라면 예를 들면 구리나 주석이 몇 대 몇으로 제작되어 있는지, 색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무기연료가 어떤 성분인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발굴 당시에는 그런 이물질이 두껍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은 보존 처리 시에 기본적인 유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유물에 붙어있는 흙이나 이물질들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주는 클리닝 단계가 끝나면 더 이상 유물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유물 내부에 있는 부식 인자들을 제거하는 안정화 처리를 해줍니다. 안정화 처리가 끝나면 유물 안에 수분을 제거해주는 건조 작업을 실시하고요. 이어서 부식으로 약해진 유물의 재질을 강화하고, 또 유물이 오염물과 닿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강화 처리를 진행합니다. 강화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으로 파손되거나 표면에서 떨어진 편들을 제자리에 붙여주는 접합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결실된 부분이 있어서 형태 복원을 진행해 주는데, 이때는 표면의 질감과 색감을 맞춰서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보존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처리 후 사진 촬영과 재원을 측정하게 되고, 기록 카드에는 처리 과정과 특이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포장해서 알맞은 환경에서 보관하게 되면 이로써 보존 처리의 전체적인 과정은 완료가 됩니다. 발굴돼서 보존 처리된 유물들은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거기서 전시되거나 보관이 되는데요. 제가 처리한 유물이 다른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될 때, 그럴 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존과학 분야하고 거의 밀접한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도자기는 음식이 담겨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릇을 통해서 전달되는 온도, 느낌 그걸 다 오로지 느껴야 그릇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데 전시만 돼 있으면 온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걔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 광저우의 오래된 정원에 갔더니 백자 파편 조그만한 게 정말 작은 파편이 눈에 보여서 하나를 줍고 파편이 더 있나 싶어서 더 찾아봤더니 파편 2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파편을 붙이고 나머지를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었죠. 그랬더니 모양은 딱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독한 술을 마셨을 법한 하얀 백자, 술을 담아서 마실 수 있게 복원을 하고 백자와 복원된 부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순금을 표면에 입혔어요. 그리고 그 파편을 찾았던 장소에서 봤던 인상 깊었던 모습들,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확 하고 올라오는 그 느낌을 그림으로 조그맣게 담아냈죠. 그리고 또 한 점은 도쿄에 있는 히비야 공원에 가서 찾은 파편들이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붓을 씻는 용도로 붓필자에다가 씻을 새자를 넣어서 필새라고 하는 용도의 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새를 다시 쓸 수 있게 파편 하나만을 놓고 나머지 한 80%는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백자 도자기 파편과 만든 부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 은은한 먹물빛에 어울리는 은을 나머지 부분에는 입혔고요. 은은 자연스럽게 산화되면 먹 얼룩진 것 같은 빛깔이 나와서 거기에 담겨졌을 먹물들이 연상되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나를 더 추가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문명들도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룩한 거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곳에서 탄생되는 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요. 오래전에 어떤 미의식을 가졌었는지를 알고 이 문화를 즐기고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그런 오래된 맥락 없이 등장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연속성을 갖고 더 발전하고 좀 더 탄탄해지려면 문화재를 알지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건축 공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바닥이나 벽이나 기둥 그런 것과 조각을 연관시켜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작업을 하면서 저랑 가장 친숙한 오브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도자기를 쓰게 됐어요. 건물의 일부분이 바뀜으로 해서 그 공간 전체가 어떤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화나 영상을 보는 거랑은 다르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을. 체험을 한다는 건 사실은 몸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그다음에 뭐 손을 뻗어서 본다든지 어떤 행위를 동반한 바라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조각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작업도 이제 스스로 발견을 하는 거죠, 관객이. 이게 작업인가 아닌가 약간 고민도 해보고 그 앞에서 기둥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기둥 작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업은 아니었어요. 진짜 기둥이 깨져 있었고 거기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고 이제 벽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 종류의 문학적인 상상이나 역사적인 상상 그런 부분을 좀 작업에 가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둥이라는 게 현대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축을 하기 전에는 벽체로 다 건물을 올렸어요. 기둥으로 이제 층수를 올리고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벽면도 자유로워지고 뭐 유리도 쓸 수 있게 되고 건축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재적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과 엉뚱하지만 옛날 오브제가 같이 있어서 그런 옛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의 삶이 제가 작업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같은 걸 좀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 요소 중에도 뭐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의식적으로 인식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고 있고 매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 같은 거를 좀 계속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